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습니까?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이 험난한 시대에 일단 여기 앉아 계신 것부터가 이미 작은 승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진짜 이번 달부터는 배달음식 끊고 다이어트 한다 라고 비장하게 선언하신 분 계신가요? 눈빛은 이미 헬스장 등록하고 PT 결제까지 끝낸 수준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오른손으로는 치킨집 앱을 켜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메뉴는 이미 고르고 리뷰 많은 순으로 정렬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머리로는 카드값을 걱정하면서도 손가락은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처럼 행동해서 한정판 스니커즈 결제 버튼을 아무렇지도 않게 눌러버립니다. 이건 투자야 투자라고 자기 합리화까지 완벽하게 완료하면서 말이죠. 회사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분명 같은 월급을 받는 한 회사,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인데 마케팅팀과 영업팀은 만나기만 하면 거의 전생의 원수였던 것처럼 대화를 시작합니다. 영업팀은 마케팅팀이 책상머리에서 현실 모르는 기획을 했다고 하고 마케팅팀은 영업팀이 능력이 없어서 못 파는 거다 라며 서로에게 친절하게 책임을 전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협업이죠. 분명 하나의 몸뚱이고 하나의 조직인데 마치 내 안의 조종석에 여러 명의 파일럿이 앉아서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하다가 결국 비행기만 흔들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대체 내 안의 엑셀과 브레이크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까요? 왜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이렇게 자주 내 안과 밖이 갈라지는 걸까요? 이 찌질하면서도 너무 현실적인 우픈 현대인의 분열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본 2000년 전의 지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헷갈리며 살았다는 뜻이죠. 오늘 강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내 삶이라는 운전대만큼은 다시 내가 잡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엑셀과 브레이크가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힌트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죠.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제1부, 제1장의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름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우리 삶과 닮아 있습니다. 이 아가다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쪼개려는 사람 대 묶으려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화면에 띄워진 원문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랍비 가말리엘에게 꽤 그럴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지었다 라는 표현도 있고 창조했다 라는 표현도 따로 쓰였더라. 단어가 다르다는 건 만든 존재도 여러 명이라는 뜻 아니냐?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말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건 용어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사람 느낌입니다. 그러자 가말리엘이 듣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되묻습니다. 좋습니다. 그 논리라면 우리 얼굴을 한번 볼까요? 귀는 심었다고 하고 눈은 지었다고 했는데 그럼 귀를 담당하는 신과 눈을 담당하는 신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 담당 신, 귀 담당 신이 회의실에 모여서 자, 이제 이 사람을 보내드릴까요? 하고 합의서에 도장이라도 찍어야 죽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한 방에 무너집니다. 논리는 그럴듯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듣고 나면 웃음이 나오지만 동시에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건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회사, 우리 회의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매일 벌어지는 대화의 구조입니다. 이건 내일, 저건 내일이라고 쪼개다가 결국 아무도 전체를 책임지지 않는 그 상황 말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이 짧은 문답이 우리 삶에 어떤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뼈아픈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황제 카이사르는 세상을 아주 열심히 잘게 썰어보려고 합니다. 거의 회의실에서 이거 아레날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의 원형 같은 느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산을 만든 신 따로, 바람을 만든 신 따로. 듣고 있으면 살짝 그럴듯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이건 저희 팀 KPI가 아닌데요. 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선 긋는 장면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이걸 듣고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살짝 비틀어서 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람 얼굴을 한번 봅시다. 우리 얼굴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귀는 심었다 고 하고 눈은 지었다 고 표현합니다. 그럼 귀 담당 신, 눈 담당 신 따로 있다는 말이네요. 여기까지는 황제 논리랑 퍼펙틀리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눈 담당 신, 귀 담당 신이 따로 회의실에 모여서 이번 건 승인할까요? 하고 결제 도장이라도 찍습니까? 여기서 끝입니다. 논리가 예쁘게 쪼개졌는데 끝까지 가면 말이 안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황제는 여기서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누고 싶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로 묶여서 살아가다 하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픕니다. 우리는 일이 잘못되면 귀신같이 나눕니다. 이건 내 역할 아니고 저건 네 책임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안 나뉩니다.
회사도, 관계도, 인생도 결국 하나로 결과가 나옵니다. 머리 따로 살고 손 따로 사는 상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케팅 따로 살아남고 영업만 사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나눕니다. 왜냐하면 나누면 잠깐 편하거든요. 누굴 탓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핸들을 잡은 게 아니라 핑계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이 던진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정말 그게 나눌 수 있는 문제냐?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우리 삶에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대 파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봤던 이 짧은 이야기,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끼리 말싸움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현대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심지어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까지 똑같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다를 5개의 창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심리, 가족관계, 비즈니스, 사회구조, 그리고 지구적인 문제까지 차근차근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심리학, 행동과학 데이터까지 같이 얹어서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작동하는 구조구나 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조각내서 핑계로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쥐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 쉽게 말하면 핸들을 다시 내가 잡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차원은 개인의 내면입니다. 최상단을 보시면 개인 내면, 핑계로 쪼개진 자아의 통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단의 화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나는 항상 결심과 행동이 다를까? 이거 사실 인간이라면 한 번쯤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는 질문 아닙니까? 아가다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의 한 부분을 창조한 자가 다른 부분은 창조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굉장히 직선적인 질문이죠. 쉽게 말하면 야, 너 하나야 아니면 여러 명이냐? 라는 겁니다. 중단을 보시면 우리의 우픈 현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 몸은 넷플릭스를 보며 소파에 거의 녹아들어가 있는데 머리는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야, 너 진짜 헬스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몸은 아주 당당합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러다가 3시간 뒤에 일어나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후회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움직입니다. 오늘은 비 오니까, 오늘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니까. 이렇게 수많은 가짜신들을 창조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민족입니다. 문제는 그 창조가 삶을 바꾸지 못하고 핑계만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하단의 과학의 발견을 보시죠.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레온 베스팅거는 이를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다를 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아주 지루한 일을 시켜놓고 이거 재미있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했을 때 참가자 70% 이상이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라며 스스로를 설득해버렸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대신 머리를 속여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안의 눈과 귀가 따로 놀게 됩니다. 보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분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창조자는 나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할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가족과 가정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양육의 더블 바인드 극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듣고 나면 바로 이해됩니다. 상단의 화두를 보겠습니다. 엄마 말 다르고 아빠 말 다르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거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가다에서는 다시 묻습니다. 눈의 창조자와 귀의 창조자가 따로 있습니까? 즉, 한 사람 안에 2개의 다른 기준이 동시에 작동하면 그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단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성적이 제일 중요해, 공부해.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아빠가 속삭입니다. 야, 인생은 즐기는 거야. 너무 힘들게 살지 마. 아이는 순간 멈춥니다. 지금 누구 말을 따라야 하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벌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엄마 말을 따르면 아빠한테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고 아빠 말을 따르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이게 바로 한 집안에 2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거의 외교 전략을 짜야 하는 수준입니다. 하단의 과학적 설명을 보시죠. 인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그레고리 베이트스는 이걸 더블 바인드, 즉 이중구속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서로 모순된 메시지를 동시에 받는 상황입니다.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차갑게 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는 세상의 기준을 학습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정서적 혼란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황제처럼 이건 엄마 쪽, 저건 아빠 쪽으로 나눠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이 조각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부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그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혼란이 아니라 방향을 갖게 됩니다. 결국 가정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밥줄이 걸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뜨거운 전쟁터, 바로 경제와 기업의 차원입니다. 최상단을 보시면 4.15 효과가 무너뜨린 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부터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상단의 화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들은 왜 갑자기 망할까? 이 질문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니 저 회사 왜 저래?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아가다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피조물이 죽을 때 창조자들이 합의해서 죽이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묻는 순간 머리를 스치게 만듭니다. 중단을 보시면 직장인분들이라면 거의 100% 공감하실 장면이 나옵니다. 마케팅팀은 눈이고 개발팀은 귀입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서로 데이터를 안 공유합니다. 같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데 정보는 철저하게 사유화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각자의 KPI라는 자기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 목표 달성했어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회사가 흔들리든 제품이 망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속으로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저건 저 팀이 못해서 그런 거야. 이게 바로 황제의 사고방식이 기업 안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장면입니다. 하단의 과학을 보시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정의한 개념이 있습니다. 질리언 테트는 이를 4.15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곡식 저장 창고처럼 부서마다 벽을 쌓고 고립되는 현상입니다. 서로 같은 회사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다른 나라처럼 움직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소니는 한때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애플에게 밀렸을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부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악기기 부서와 컴퓨터 부서가 같은 기술을 공유하지 않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내부 경쟁을 하다가 외부 경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데이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4.15가 강한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혁신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서가 나뉘는 건 효율을 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벽이 되는 순간 조직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리더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나옵니다. 쪼개진 부서를 다시 하나로 묶는 것. 각자의 목표를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 이게 없으면 회사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차원은 이제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지구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최상단을 보시면 진영 논리에 찢긴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만 봐도 뭔가 복잡하고 부담스럽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의외로 매우 익숙합니다. 상단의 화두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악마 취급할까요? 그리고 왜 아마존에서 일어난 일이 내 밥상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이 두 질문은 전혀 다른 영역 같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을 만든 존재와 바람을 만든 존재가 다르다. 즉, 모든 걸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고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구분합니다. 세대도 나눕니다. 요즘 애들과 꼰대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심지어 인간과 자연도 분리합니다. 환경은 따로 관리하는 거지 경제랑은 별개야 라고 생각합니다. 중단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상대를 설득하기도 전에 임의적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렇게 공론장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이게 됩니다. 하단의 과학적 설명을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캐스 선스타인은 이를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의견만 반복해서 듣는 공간에 갇히는 현상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 성향의 사람과 아예 대화를 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이해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회는 점점 더 나뉘게 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인간과 별개로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이아 가설에서는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봅니다. 숲, 바다, 대기,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숲이 파괴되면 단순히 나무 몇 그루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의 기후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도 기후 데이터는 임계점을 넘으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고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이 없으면 바람이 움직이지 못하듯이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필요한 인식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다. 이걸 잊는 순간 갈등이 커지고 이걸 기억하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화면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파편화의 비극을 일찍이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입니다. 이분은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거의 회의실에서 눈치 안 보고 말 다는 타입이었습니다. 그의 책 에티카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꽤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깔끔하게 나누는 데 익숙했거든요. 정신 따로, 몸 따로, 신 따로, 자연 따로. 뭔가 다 분리되어 있어야 이해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거 다 나야. 이 한 문장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상단과 하단을 보시면 신, 즉 자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신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실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 따로 바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현대 직장으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라는 말 많이 하죠. 저 부서가 망해도 우리 팀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거의 왼팔이 아픈데 오른뇌는 아무 일 없다 라고 말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는 말이 안 되죠. 내 팔을 찌르면 결국 내 뇌가 아픕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부분이 전체와 단절되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철학적 선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분리된 두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생각 따로, 감정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작동합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면 하나로 정리됩니다. 주도권은 나누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라고 선 긋는 순간 손에 쥐는 건 안심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진짜 주도권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면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이걸 문학의 언어로 한 번 더 깊게 느껴보겠습니다. 문학은 철학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상단 왼쪽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입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천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존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파헤쳐서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옵니다. 가장 튼튼한 팔, 가장 맑은 눈, 가장 균형 잡힌 몸, 그걸 하나하나 모아서 꿰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꽤 그럴듯합니다. 지금 우리 방식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최고 수준으로 만든다. 저 부분도 최고로 만든다. 그럼 전체도 최고겠지. 완전히 황제의 논리입니다. 기능이 다르면 따로 존재한다는 그 사고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가 만들어낸 존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끔찍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은 최고였지만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 100점, 귀 100점, 팔 100점을 가져다 붙여도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말리엘이 말했던 것처럼 생명은 부품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합의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 따면 되겠지. 이 스펙 쌓으면 성공하겠지. 조각조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가 KPI 100점 맞으면 회사도 100점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뭔가 돌아가긴 하는데 이상하게 공허합니다. 방향은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효율적인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삐걱거립니다. 결국 현대판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움직이긴 하는데 살아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삶을 쪼개는 방식으로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기능을 나누는 건 필요하지만 책임까지 나누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부품이 아니라 그걸 하나로 묶는 태도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책임입니다. 이건 내 파트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분열이 시작되고 이건 결국 우리의 결과다 라고 보는 순간 통합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얻은 지식의 다리를 마지막으로 단단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십시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패스팅거의 인지부조화를 통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핑계를 만들어내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어긋날 때 불편함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죠. 이어서 베이트슨의 이중구속을 통해 깨닫습니다. 기준이 둘로 갈라지는 순간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는 것을요.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조차 메시지가 분열되면 아이는 선택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질리언 테트의 사일로 효과를 보면서 이 패턴이 개인을 넘어서 조직에서도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서가 나뉘는 것은 효율을 위한 구조였지만 그것이 벽이 되는 순간 조직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노자의 이론론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이 나뉘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압도적인 통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나온 길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개인, 가족, 조직, 사회까지 전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일이 꼬일수록 우리는 더 교묘해집니다. 내 판단은 맞았는데 상황이 문제였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망친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계속 잘게 쪼갭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합리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가말리엘의 질문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과 귀가 따로 회의를 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결정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착각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 안에 여러 명의 책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건 내 의지, 저건 상황 탓, 이건 감정 문제, 저건 환경 문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결국 여기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핑계로 쪼개진 삶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책임도 흩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로 묶인 삶에는 힘이 생깁니다. 선택이 선명해지고 행동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단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것입니다. 내 안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둘 다 내가 밟고 있습니다. 내 삶의 책임을 여러 이유로 나누지 마십시오. 결국 결산은 하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결산에 사인을 하는 유일한 CEO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당장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금 다르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꼬였을 때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이걸 전체로 보면 어디서 어긋난 걸까? 라는 질문을 한번 떠올리는 것, 그 한 번의 멈춤이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은 이미 조각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여러 개의 핑계에게 나눠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온전히 하나일 때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력해집니다. 감사합니다.